안녕하세요. 깊은 밤, 편안한 수면에 듣기 좋은 깊고 진한 역사의 한 조각을 들려드리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잠들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베개의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따라오세요. 조선의 궁궐 안에는 아주 어린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2살. 아직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하지만 그 아이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삼촌 바로 수양대군이었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어린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왕자 호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종대왕, 아버지는 문종, 조선에서 가장 완벽한 혈통이었죠. 하지만 그 운명은 태어난 바로 다음 날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 궁궐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아이에게는 따뜻한 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문종의 몸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문종은 몸이 약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종기와 열병이 그를 괴롭혔죠. 어느 날 문종은 대신들을 불러 말했어요. 세자가 아직 어리니 경들이 힘을 합해 보필하라. 그 말은 곧 이별의 준비였습니다. 1452년 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단종의 나이 불과 12살. 조선의 왕자에는 어린 왕이 홀로 앉게 됩니다. 문종이 남긴 고명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이 그를 보필하기 시작했지만 궁궐 안의 바람은 이미 불안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조정은 겉으로는 평온했어요. 김종서와 황보인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다른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삼촌 수양대군이었죠. 세종의 둘째 아들로 결단력과 사람을 모으는 힘이 뛰어났던 그는 조용히 조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권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린 왕, 강한 대신들, 그리고 흔들리는 왕실의 균형. 수양대군에게 이 모든 것은 기회로 보였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여전히 어린 왕 단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고명 대신들이 실권을 쥐고 있었고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은 대신들과 손을 잡아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왕의 삼촌 수양대군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그는 밤마다 사저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권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린 왕 아래 대신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왕실 종친마저도 나를 견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나는 영원히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하는가? 수양대군은 단순한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서 뛰어난 결단력과 사람을 끌어모으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은 실질적인 세력과 큰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책사였어요. 그때 한 사람의 존재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권람. 권람은 수양대군과
이미 어느 정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문종 때 역대 병요란 병소를 교정하는 작업의 책임자가 수양대군이었고 권람은 그 일에 참여하면서 수양대군의 식객처럼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요. 권람은 안동 권씨의 후손으로 학문과 포부가 뛰어났지만 불우한 청년기를 보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권람에게는 평생의 절친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한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관포지교로 불릴 만큼 깊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명회와 권람은 강원도 자망산에서 유학자 류태제의 문화에서 함께 수학했습니다. 둘 다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하며 방랑 생활을 했고 마차에 책과 술을 싣고 전국 명산대천을 유람하며 마음을 터놓았죠. 그들은 밤하늘 아래 앉아 이런 다짐을 주고받았어요. 남하로 태어나 창을 들고 말을 달려 변방에서 공을 세우지 못할 바에는 만권의 서적을 읽어 불후의 이름을 세워야 한다. 서로의 진가를 알아보고 서로의 불우함을 위로하며 키운 그 우정을 결국 조선의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권람은 수양대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대군마마께서 큰일을 도모하신다면 한 사람을 천거하고 싶사옵니다. 이름은 한명회. 지위는 낮지만 기계와 포부가 범상치 않은 자입니다. 수양대군은 권람의 추천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그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복의 정경, 그대가 그토록 칭찬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가? 한명회, 이제야 만나게 되었군. 예, 대군마마. 한명회는 어려서부터 기계가 범상치 않고 포부가 크나 운이 따라주지 않아 지위가 아직 낮습니다. 세상이 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공께서 반란에 큰 뜻이 있으시다면 이 사람만한 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제 평생의 벗이자 진정한 국사입니다. 어찌 이제야 만났단 말인가. 그대의 얼굴을 보니 마치 예부터 알던 사이처럼 느껴지는구나. 자, 편히 앉게. 차가 식기 전에 마음껏 이야기해보게. 대군마마 지금 조정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린 임금이 계시니 대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김종소와 황보이는 왕실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려 하고 안평대군은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키우고 있사옵니다. 이런 때에 종실의 후손으로서 사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난적을 토벌하는 것은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며 천도에 부합하는 일이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결단해야 할 때 바로 결단하지 못하면 도리어 그 화를 입는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대군마마께서는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소인은 목숨을 바쳐 대군마마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은 더 많은 말을 하지 말라. 내가 이미 마음을 정하였다. 그대 한명회를 나의 장자방으로 삼겠다. 앞으로 모든 은밀한 계획과 모의, 세력을 모으는 일까지 그대에게 전적으로 맡기리라. 그대가 나의 오른팔이 되어준다면 이 조선의 하늘은 달라질 것이다. 이에 한명회는 화답합니다. 목숨을 바쳐 대군마마를 모시겠사옵니다. 반드시 성공하여 사직을 바로 세우고 대군마마의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수양대군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국사를 얻었습니다. 권람의 깊은 우정과 한명회의 날카로운 지략이 만나면서 조선의 권력 지도는 서서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수양대군은 그날 이후 한명회에게 무사 세력을 규합하는 일을 맡겼고 한명회는 홍달손, 양정 등 충성스러운 인물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준비는 곧 다가올 피의 밤 계유정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453년 계유년, 단존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조정은 표면적으로 평온했지만 수양대군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명회와 관람이 작성한 살생부의 첫 번째 이름은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그는 어린 왕을 보필하는 고명 대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실세였죠. 수양대군은 알았습니다. 김종서 하나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진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자신의 사저 후원에서 신복들을 모았습니다. 갑옷을 속에 감춘 채 활을 쏘며 전의를 다졌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사직을 바로 세운다. 김종서가 살아있는 한 이 나라는 어린 왕 아래 대신들의 손아귀에 있을 뿐이다. 수양대군은 관복을 차려입고 충성스러운 종 임어부롱과 무사양정 그리고 소수의 신복들만 데리고 김종서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찾아온 것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삼촌이 밤에 찾아왔으니 예의상 맞이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는 대문 앞에서 수양대군을 공손히 맞이하며 집 안으로 들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한사코 집 밖에 머물렀어요.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여기서 잠시 이야기합시다. 김종서의 장남 김순규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소한 최고의 아버지와 달리 장사로 이름난 거부였죠. 주변 호위들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꾀를 내어 말했어요. 삼옥부를 하나 빌리고 싶소이다. 그리고 은밀히 청할 것이 있으니 주변 사람들은 잠시 물러나 주시겠소? 김종서가 호위들을 멀리 물리자 수양대군은 미리 준비한 서찰 한 통을 꺼내 김종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시지요. 중요한 총이 담겨 있습니다. 김종서는 서찰을 받아들고 달빛에 비추어 작은 글씨를 자세히 읽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목덜미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이때 수양대군이 미세한 눈짓을 보냈죠. 임어오르니 가슴에 숨겨둔 무거운 철퇴를 번쩍 들어올려 김종서의 머리를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둔탁하고 섬뜩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종서의 몸이 휘청이며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그때 아들 김순규가 비명처럼 외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는 거대한 칡으로 아버지의 몸을 필사적으로 덮쳤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려는 아들의 등과 팔이 김종서를 완전히 감쌌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양정이 재빨리 칼을 뽑아 김순규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김순규의 몸을 베고 지나갔고 그의 피가 아버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김순규는 아버지를 보호한 채 그 자리에서 절명했습니다. 피비린내가 집 안팎을 가득 채웠고 그날 밤의 고요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수양대군은 차갑게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나 동정 대신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차가운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김종서를 제거 후 수양대군은 즉시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린 단종 앞에 무릎을 꿇고 거짓보고를 올렸습니다.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손을 잡고 모반을 꾀하였습니다. 신이 이를 진압하였사옵니다. 단정은 공포로 몸을 떨었지만 아직 어린 왕은 삼촌의 말을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명을 빙자해 살생부에 오른 대신들을 하나씩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병조판서 조국관, 우찬성 이양 등 고명 대신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국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이미 매복해 있던 철퇴와 칼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국문 안에서 비명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고 피가 돌바닥을 붉게 물들였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던 거죠. 피로 물든 그 밤은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난을 평정한 정의로운 일이라고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야만이 조선의 운명을 바꾼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왕은 있었지만 왕의 명령은 더 이상 힘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수양대군은 자신의 길을 한 걸음 더 결정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계유정난의 피비린내가 채 가시기도 전 조선의 궁궐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어린 왕 단종이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12살의 아이가 조선의 하늘을 상징하는 용포를 입고 매일 아침 정사를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 직후 단종에게 모든 궁극의 중사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실록에는 왕이 숙부 수양대군에게 모든 일을 맡긴다는 기록처럼 형식적으로는 단종의 뜻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린 왕이 삼촌의 압도적인 힘 앞에 굴복한 결과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부사에 오르고 이조병조 판서를 겸직하며 인사권과 병권을 한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정난공신으로 책봉되어 조정의 요직을 빠르게 장악했어요. 한 명에는 1등 공신으로 승승장구했고 관람, 양정, 홍윤성 등도 높은 관직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단종을 진심으로 보필하려 했던 대신들은 이미 피로 물든 밤에 사라지거나 유배와 탄핵으로 조용히 제거되어 갔습니다. 어린 단종은 왕좌에 앉아 대신들의 상소를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경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라. 그러나 대신들은 단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왕좌 바로 아래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차분하게 앉아있는 수양대군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양대군이 한마디만 하면 조정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렇게 하라. 그 한마디에 모든 논의가 끝났습니다. 단종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역할밖에 할 수 없었고 왕의 인장은 지키지만 실제 결정은 이미 수양대군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단종은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아이는 이제 왕이 무게가 아니라 왕의 무기력함을 매일 느끼고 있었어요. 가끔 측근 내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전하, 오늘도 대군마마께서 모든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단종은 아무 말 없이 찬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점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이 이룩한 나라, 아버지 문종이 물려준 왕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손을 떠나 삼촌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 왕은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숙부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단종에게 공손히 절하고 전하의 명을 받들어 나라를 안정시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점점 커지는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한령회와 권람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어린 왕이 언제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 한명회는 차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물려주실 것입니다. 조정 안에는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누구도 단종 앞에서 진심을 말하지 못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계유정난의 철퇴가 다시 날아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린 단종은 점점 말수가 적어졌어요. 왕의 일과는 형식적인 의식으로 변해갔고 실제 국정은 수양대군의 사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단종은 자신의 어린 동생이나 친척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삼촌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시겠지.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왕으로서의 자부심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에 대한 체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권력은 이미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왕의 명령은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죠. 궁궐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보이지 않는 공포가 매일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의 야망은 왕자를 향한 마지막 한 걸음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고디고 눈뜬 일이 봐. 12살의 왕이 되었던 아이는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계윤성난 이후 2년, 조선의 궁궐은 더 이상 어린 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주변은 이미 수양대군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금성대군을 비롯한 단종의 측근들은 하나둘 유배당하거나 죄인으로 몰렸고 외로운 단종을 어릴 때부터 키워준 세종의 후궁혜빈 양씨 마저 전행을 이유로 탄핵단의 가산이 전몰되고 청풍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1455년 윤 6월 여름의 더위가 궁궐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정인지, 신숙주 등 측근들과 함께 조용하지만 강력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신들을 통해 왕이 아직 어리시니 숙부께서 직접 국정을 이끄시는 것이 사직을 위해 마땅하다는 공론을 퍼뜨렸습니다. 단종은 매일 아침 조회에서 삼촌의 시선을 느끼며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어린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대신들의 상소에 대한 답변은 거의 수양대군이 대신했습니다. 어느 날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단종에게 직접 청했어요. 전하, 대군마마께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권한을 맡아주셔야 하옵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강요라는 것을, 왕의 자리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궁궐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신들이 도열해 있고 단종은 왕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대보왕의 옥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자 아래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야망과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단종은 천천히 일어나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건네려 했어요. 그 순간 옥새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성산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옥새를 부여안고 크게 통곡했습니다. 전하 어찌 일이 되셨사옵니까? 이 나라의 하늘을 어찌. 성산문의 통곡 소리가 근정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신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지만 수양대군은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시선 하나에 성산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단종은 어린 얼굴에 체념과 슬픔이 가득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숙부께서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짐은 피곤하옵니다. 그 말과 함께 단종은 왕위를 삼촌 수양대군에게 물려주었습니다. 12살에 왕이 되었던 아이는 15살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양이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간요된 폐이였죠. 수양대군은 즉시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상왕으로 추대되었지만 그것은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는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겼고 주위에는 3군 직무 상군을 직무하는 관리 2명과 군사 10명이 배치되어 주야로 감시를 받았습니다. 말이 상황이지 사실상 가택연금이나 다름없었어요. 상황이 된 단종은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의 따뜻한 손길, 아버지 문종의 병든 모습, 그리고 개유정난 이후 피로 물든 궁궐.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왕의 끝인가? 수양대군. 이제 세조는 왕위에 오른 뒤에도 단종을 완전히 안심하지 못했어요. 그는 측근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한, 내 왕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당장은 상황으로 두는 것이 명분상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의는 끝이 아니었어요. 1년 후 1456년 성산문 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김문기 등 직현전 학사 출신의 충신들이 단종 보기를 모의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이른바 사육신 사건. 이 사건은 세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단종이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아이는 이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1457년 6월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여름. 단종, 이제 노상군으로 강등된 17살의 청년은 조선의 궁궐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거처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 삼면이 깊은 강으로 둘러싸인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외딴 성 같은 땅이었어요. 북쪽으로는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남쪽으로는 맑지만 차가운 영월강이 끝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기와지붕은커녕 작은 초가집 한 채와 몇 명의 감시병 그리고 하인 몇 명만이 그의 전부였어요. 단종이 배를 타고 청령포에 도착하는 순간 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마치 이곳이 내 마지막 땅이다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곳의 생활은 극도로 단순하고 고독했어요. 아침이 되면 단종은 작은 마당에 나와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수백 명의 신하들이 전하라고 부르며 절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감시병 한 명만이 굿나으리라고 부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물을 길어오고 간단한 죽을 끓여 먹었어요.
가끔 충신 어몽도 같은 사람이 몰래 찾아와 쌀 한 대와 소금 그리고 궁궐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그마저도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위안은 청령포 언덕 위에 있는 관풍루 바로 사람들이 관풍매 중로라고 부르는 작은 정자였습니다. 단종은 그곳에 올라 간바람을 맞으며 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시에는 잃어버린 왕자와 가족, 그리고 어린 시절의 따뜻한 궁궐이 아련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단종은 관풍로에서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읊조립니다. 산은 푸르고 물은 맑으나 내 마음은 이미 메말랐도다. 한 번 완이 되어 이제는 유배의 몸이 되었으니 강물아, 너는 끝없이 흐르지만 나는 언제쯤 돌아갈 수 있으랴. 밤이 되면 그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작은 초가집안,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단종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마치 궁궐의 북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가끔은 아버지 문종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어요. 그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삼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왕자에 앉아 있었다면 이 강물은 지금처럼 차갑지 않았을까. 가끔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음을 삼키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너무 일찍 왕이 되었고 너무 일찍 모든 것을 잃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고독을 알면서도 감히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감시병들은 세조의 명령대로 그를 24시간 감시했지만 몇몇 충신들은 목숨을 걸고 몰래 음식과 책을 가져다 주었어요. 청령포의 밤하늘은 궁궐보다 더 밝고 별이 많았습니다. 단종은 그 별을 보며 할아버지 세종이 하늘에 계실까? 아버지 문종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 영월은 그에게 고요한 끝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조선의 왕이었던 아이는 이제 산과 강 그리고 바람만이 친구인 한 명의 유배자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세조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단종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왕조의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유배 4개월 만에 그의 이야기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종의 죽음은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7년 10월 영월 관풍헌 17살의 단종이 숨을 거둔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조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신을 강물에 버려라. 아무도 거두지 말라. 한 달 동안 염습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 시신을 쪼았다는 끔찍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강물은 단종의 시신을 조용히 감싸 안았고 영월의 바람은 그 슬픔을 산 너머로 퍼뜨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영월의 호장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는 깊은 밤 강물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몰래 수습했습니다. 시신이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빙빙 돌며 돌아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남아있듯 어몽도는 시신을 짊어지고 영월 북쪽 동을지라는 외진 곳으로 옮겨 조용히 장사를 지냈어요. 그는 가족에게만 비밀 장소를 알려주며 이곳이 우리 왕의 무덤이다. 절대 발설하지 말아라고 속삭였어요.
그의 행동은 삼족을 멸할 중지였지만 어몽도는 끝까지 충의를 지켰고 후대의 단종의 무덤은 잠릉으로 추존되었으며 어몽도는 조선 역사에 영원한 추미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단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조에게도 피로 물든 왕위는 영원한 저주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저주의 시작은 바로 계유정난이라는 피의 밤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의 뿌리는 단종이 왕위에 오른 1452년부터 이미 깊게 내려가 있었어요. 문종은 몸이 약해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며 12살의 어린 세자 홍의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문종은 죽기 직전 고명대신들에게 세자가 아직 어리니 경들이 힘을 합해 잘 보필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때 조정의 실권은 좌의정 김종서와 영의정 황보인 등 문종이 직접 지명한 원로대신들이 장악했어요. 그들은 어린 왕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며 왕실 종친들의 세력을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특히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과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세력이 문제였어요. 수양대군은 결단력과 사람을 모으는 힘이 뛰어났고 한명회, 권람 등 측근들과 함께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학문과 예술에 뛰어났으나 김종서 일파와 가까이 지내며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어린 단종 아래에서 왕권은 불안정했고 수렴 청정 체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김종서와 한보이는 왕실 종친들을 위협으로 보고 인사권과 병권을 철저히 장악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대로라면 왕실의 권위가 대신들에게 넘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한명회와 권람의 도움을 받아 종실 후손으로서 사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명분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숙부의 가면을 쓰고 조정을 관찰하며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1453년 계유년 10월 10일 밤 그 오랜 준비가 폭발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등이 작성한 살생부를 들고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 철퇴로 그를 제거했습니다. 이어 국문에서 황보인, 조국관 등 고명대신들을 불러들여 차례로 처형했습니다. 안평대군은 모반죄로 몰려 강화도로 유배된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피의 밤은 난을 평정했다. 는 뜻으로 계유정난이라 이름 붙여졌지만 실제로는 수양대군의 권력 장악과 왕위 찬탈을 위한 쿠데타였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의 실권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손으로 넘어갔고 2년 후 그는 단종에게서 왕위를 양위받아 세조가 되었습니다. 이 계유정난이 없었다면 단종의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의 칼과 피는 조선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고 세조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업보가 되어 돌아왔어요. 재위 후반, 세조는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그의 몸은 극심한 피부병으로 완전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온몸에 커다란 종기가 돋아나고 피부가 벗겨지며 고름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기록에는 온몸이 문드러져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 했다고 전해지며 밤마다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전 안에서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의 침전은 피와 고름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의관들은 그 냄새에 코를 막으며 약을 바르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야사와 민간 전스는 이 병을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원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설은 세조의 말년을 더욱 끔찍하고 드라마틱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깊은 새벽, 세조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세종대원이 후궁으로 단종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난 젊은 왕후였습니다. 꿈속의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피로 물든 궁궐 복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양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호미는 아직 너무 어렸다. 12살의 왕이 되어 너의 야망 때문에 아직 미취해서 왕좌에서 끌려 내려오고 유배당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겼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다. 그녀는 세조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그 침이 꿈속에서 세조의 뺨에 닿는 순간 현실에서도 세조의 피부가 화끈거리는 듯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그날부터 그의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은 이어집니다. 현덕왕후의 원혼은 그 후로도 여러 번 세조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그녀가 단종의 어린 모습을 안고 서서 이 아이를 내가 죽였다. 이제 내 몸도 썩어 뭉그러져라라고 저주했습니다. 세조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온몸을 긁었고 손톱 아래로 피와 고름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홍이야 현덕아 용서하라라고 중얼거리며 밤새도록 침전 바닥을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세조는 이 병 때문에 왕의 위엄을 잃어가며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의 장남의경 세자는 20살에 요절했고 둘째 예종은 재위 1년 만에 1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왕 중 단종 다음으로 빨리 죽은 왕들이었죠. 세조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업보로 여기며 내가 한 일이 옳았던가, 홍이야 미안하구나 라는 말을 남기고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비극은 세조의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증손자 성종 때에 이르러 단종의 명예가 마침내 되찾아지게 됩니다. 성종은 세조의 손자이자 단종의 복권을 가장 강하게 추진한 왕이었어요. 성종은 어린 시절부터 조정에서 전해지는 단종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사관의 기록과 충신들의 후손들을 통해 계유점란의 진실, 단종의 유배 생활, 세조의 말년 고통까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1480년대 후반, 성종은 대신들과의 논의 끝에 단종을 왕으로 복권하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는 할아버지 세조가 저지른 잘못을 손자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단종의 무덤을 장릉거 주전하고 왕호를 단종으로 복원했으며 사육신성 산문, 밥행년 등의 명예도 회복했어요. 성종은 단종의 미망인 정순 왕후에게도 왕후의 지위를 돌려주고 그녀가 평생 거부했던 세조의 재물을 대신해 왕실에서 직접 예를 갖추어 위로했습니다. 정순 왕후는 그때까지도 피로 물든 돈은 받을 수 없다며 초가집에서 검소하게 살고 있었지만 단종이 복권 소식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성종의 이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으로서 가족 간의 비극을 바로잡고 역사의 정의를 세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단종은 노상군이라는 굴욕적인 이름에서 벗어나 영원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어요. 한 어린왕이 너무 일찍 왕이 되었고 너무 일찍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를 죽인 삼촌은 왕자를 차지했지만 평생 단종과 현덕왕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비극은 손자 성종의 손에서야 비로소 조금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날 밤 수양대군이 칼을 대지 않았다면 단종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조선의 하늘은 더 따뜻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이 역사의 필연이었을까요? 단종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오래도록 기억되는 비극입니다. 그 어린언니 눈물과 삼촌의 후회, 현덕왕후의 원언 저주, 정순왕후의 끝없는 슬픔, 그리고 성종의 늦은 복권까지 모든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용서와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 깊이 남았다면 조용히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진심 어린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밤 단종의 강물이 여러분의 꿈속에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흐르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다음 이야기도 조선의 또 다른 숨겨진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